여길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이걸 누가 사요? 원룸도 아니고 컨테이너도 아니고. 부동산 사장님이 한마디 하고는 고개를 돌리더군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산자락에 제가 3억 5천을 부어 지은 집들이 텅 빈 채 서 있습니다. 32년 건설회사 현장 소장. 집 짓는 게 제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저를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얼음장처럼 추운 새벽 수산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21살에 건설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은 못 갔습니다. 형편이 안 됐거든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잡화점을 하셨는데 형제가 넷이다 보니까 저까지 대학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들고 바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막노동이었습니다. 시멘트 포대 나르고 철근 묶고 비계 위에 올라가서 거푸집 세우고 여름에는 햇볕에 등짝이 벌겋게 익었습니다. 작업복 벗으면 어깨하고 목덜미 경계선이 딱 그어져 있었거든요. 겨울에는 장갑을 2겹 껴도 손끝이 갈라져서 피가 배었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그 위에 또 장갑을 끼고 일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 그 과정이 좋았거든요. 터 잡고 기초 파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벽 세우고 지붕 올리고 허 벌판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 어제까지 흙바닥이었던 곳에 오늘 벽이 서고 내일 지붕이 올라가는 거. 그게 저한테는 보람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낸다는 느낌. 그게 좋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30분 일찍 나가고 1시간 늦게 들어왔습니다. 도면 볼 줄 모르는 게 한이어서 밤에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건축 관련 책을 빌려다가 형광펜 칠해가면서 읽었거든요. 현장에서 배우고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17년을 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된 건 38살 때였습니다. 고졸 출신이 현장 소장까지 올라간 겁니다. 같이 입사한 대졸 동기들 중에서도 소장 못단 사람이 수두룩했거든요. 회사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월급도 꽤 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통장에 1,000만 원이 넘는 잔액을 받습니다. 돈이 좋은 게 아니라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아내를 만난 것도 현장에서였습니다. 경북 어느 소도시에 아파트 짓는 현장이었는데 점심때마다 현장 앞 분식집에 갔거든요. 거기서 일하던 아가씨가 아내였습니다. 김밥이랑 어묵국을 내주면서 환하게 웃더군요. 시멘트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는데도 실은 내색 한번 안 했습니다. 오히려 국을 더 퍼주면서 많이 드세요 하더군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비 대고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고 빠듯했지만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림을 참 잘했거든요. 적은 돈으로도 아이들 밥상 차리고 철마다 옷 갈아입히고 생일 때마다 미역국 끓여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못 살았을 겁니다. 3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으로 경북, 울산, 부산, 강원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파트도 지었고 공장도 지었고 관공서도 지었습니다. 하수 처리장도 짓고 학교 증축도 하고 병원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건물이 100채가 넘을 겁니다.
몸은 곧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 그거면 됐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였습니다. 2020년 초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더군요. 60 넘은 사람들한테 슬쩍 눈치를 줬습니다. 직접 나가라는 말은 안 했지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회의 때 젊은 팀장이 앞에서 발표하는데 뒷줄에 앉아 있는 제가 뭔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된 거죠.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눈총을 받거든요. 부장이 어느 날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선배님, 이번에 명퇴 신청 좀 생각해 보시지요. 회사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니까요. 세대교체? 그 말이 가슴에 박히더군요.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2년 치고는 적다 싶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날 현장 사무실을 비우면서 안전모를 내려놓았습니다. 21살부터 써온 안전모. 물론 같은 안전모는 아니지만 그 무게감은 같았습니다. 사물함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더군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자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봐주면서 편하게 살자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근데 그게 한 달도 못 갔습니다. 매일 집에 있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더군요. 32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까 리모컨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볼 게 없었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아내 눈치도 보이고 자식들한테 전화해 봐야 다들 바쁘다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 정수였습니다. 정수는 저보다 7살 아래였습니다. 같은 건설회사에서 15년 넘게 같이 일한 후배였거든요. 현장에서 저를 형님 하고 따르던 친구였습니다.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제가 아꼈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직했습니다. 4년 전쯤이었나? 나와서 뭘 하나 했더니 경북 동해안 쪽에서 소규모 전원주택 짓는 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정수가 그러더군요. 형님, 요즘 기촌바람 불잖아요. 은퇴한 사람들이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텔레비전에서도 맨날 전원생활 프로그램 하잖아요. 나도 이제 자연에서 살고 싶다. 텃밭 가꾸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근데 시골에 변변한 집이 없다고. 형님 경력이면 직접 지을 수 있지 않냐고. 귀가 번쩍 뜨이더군요. 32년 동안 남의 건물만 지어줬거든요. 내 이름으로 집을 짓는다. 그것도 은퇴한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더군요. 퇴직하고 2달 동안 소파에 파묻혀서 의미 없이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던 사람한테 뭔가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정수를 따라 경북 동해안 쪽을 돌아다녔습니다. 포항에서 출발해서 국도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산이었습니다. 창문을 내리니까 짠 바다 냄새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풍경이 기가 막히더군요. 파란 동에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뒤로는 소나무 숲이 우거진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차에서 내려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울 공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코끝이 시원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여기 살면 오래 살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은퇴 후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사람 심정이 10분 이해가 됐습니다. 정수가 데리고 간 곳은 포항에서 차로 30분쯤 들어간 산자락이었습니다.
국도에서 좁은 길로 빠져서 5분쯤 올라가니까 탁 트인 공간이 나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탄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동해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었거든요. 이른바 배산 임수,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최고의 명당 자리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에 소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가 그러더군요. 여기 땅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한다고.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고. 3,000평에 8억이면 평당 26만 원 남짓이라고. 근처 시세가 평당 35만 원 정도 하는데 꽤 싸게 나온 거라고.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땅값 8억은 부담이 크니까 정수랑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 몫 4억. 거기에 전원주택 12채 짓는 공사비까지 합치면 총 투자금이 3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퇴직금 1억 8천에 적금 깨서 7천,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계산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사비였습니다. 제대로 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한 채당 3천만 원은 들어가야 했거든요. 12채면 3억 6천. 땅값 4억에 공사비 3억 6천이면 7억 6천입니다. 제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정수가 묘안을 내더군요. 형님, 집을 작게 지으면 되지 않냐고.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원룸처럼 조그맣게. 은퇴한 부부 둘이 사는 건데 뭐가 크게 필요하겠냐고. 그러면 한 채당 1,500만 원이면 된다고. 공사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은퇴한 부부 둘이 살 집인데 뭐가 크게 필요하겠나? 방 하나에 거실 하나면 충분하지. 마당을 넓게 잡아주면 텃밭도 할 수 있고 난방비도 적게 들고 관리도 편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작은 집을 좋아한다고 어디서 읽은 기억도 났습니다. 작은 집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2021년 봄이었습니다. 땅을 계약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건설회사 32년 경력이니까 그런 건 눈 감고도 할 수 있었거든요. 서류 떼고 관청 다니고 설계도 직접 그렸습니다. 밤마다 식탁에 도면 펼쳐놓고 자로 선 긋고 계산기 두드리고 32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 믿어. 32년 동안 집 짓는 일만 했잖아.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짓는 거야. 경치 좋은데 예쁜 집 지어서 은퇴한 분들한테 분양하면 된다고. 남는 돈으로 우리도 거기 한 채 들어가서 살자고. 앞마당에 텃밭 만들어서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서 바다 보면서 막걸리 한잔 하자고.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그게 될까? 조용히 묻더군요. 괜히 무리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 근데 저는 그 눈빛을 못 봤습니다. 아니, 안 본 겁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자락에 하얀 집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마당에서 텃밭 가꾸는 할머니, 마루에 앉아 바다 보는 할아버지. 그 그림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허접한 그림이었는지. 공사는 2021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포항에서 국도를 타고 30분. 아내가 싸준 김밥 하나 조수석에 놓고
커피 한 잔 들고 산속 국도를 달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차가 안 다니더군요. 아침 출근 시간인데도 마주오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앞차도 없고 뒷차도 없고 20분을 달려도 마주치는 차가 두세 대밖에 안 됐습니다. 마치 미국 사막 한가운데를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골이니까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이 그랬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차가 안 다녔습니다. 국도변에 있는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은 데가 보였습니다. 슈퍼마켓이 폐업해서 간판만 덜렁 남아있고 식당에 임대 현수막이 걸리고 주유소마저 불이 꺼져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동네 자체가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조용해진 정도가 아니라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국도변 정류장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버스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정류장에 버스가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시간표가 바래져서 글씨가 안 보였습니다. 할머니 혼자 덩그러니 앉아 계신 그 풍경이 묘하게 불안하더군요. 정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원래 이렇게 한산하냐고. 정수가 좀 머뭇거리더군요. 눈을 피하면서 뭔가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요 몇 년 사이에 인구가 많이 빠졌다고.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가고 남아있는 건 어르신들 뿐이라고. 면사무소에 가봤더니 해마다 인구가 수백 명씩 줄고 있다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람이 줄면 집이 안 팔리는 거 아닌가? 누구한테 팔겠다는 건가? 근데 그때 이미 땅값을 다 치른 상태였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4억을 넣었거든요. 인허가도 나왔고 터도 다 파놓은 상태였습니다. 포크레인이 이미 땅을 파헤쳤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못 멈추는 겁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자. 그 심리가 저를 끌고 갔습니다.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공사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력이 안 구해지더군요. 시골이다 보니까 인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동네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서울이나 부산에서 사람을 데려오면 숙박비에 교통비에 인건비가 2배로 뛰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15만 원인 사람한테 숙박비 5만 원, 교통비 3만 원 얹어주면 2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공사비 아끼겠다고 작게 짓는 건데 인건비에서 다 새는 꼴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최대한 사람을 줄였습니다. 제가 직접 못질하고 직접 페인트 칠하고 직접 배관 연결했습니다. 32년 현장 소장이니까 못할 건 없었습니다. 근데 61살 몸이 21살 때 같을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어깨도 결리고 사람 손이 부족하니까 마감이 엉망이 되더군요. 벽이 울퉁불퉁하고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화장실 타일도 들떠있고 혼자 하다 보니 이음새가 안 맞고 페인트 칠이 고르지 않고 곳곳에 허점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작은 집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때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2022년 초 은행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맨날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출받은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 월 80만 원이던 이자가 120만 원으로 또 150만 원으로 석 달 사이에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눈에 보이게 늘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핸드폰 계산기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더군요. 공사비는 자꾸 늘어나고 이자는 올라가고 분양은 아직 시작도 못했고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이 심각한 상황을 모르는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한숨만 나왔습니다. 소리 안 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경주 포항 쪽에 지진 소식이 다시 나던 겁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큰 지진 이후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 지역 지질 구조가 불안정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포항 근처 부동산이 얼어붙었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전원주택 단지가 바로 그 포항에서 30분 거리에 있었으니까요. 지진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도 이 근처에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땅이 흔들리는 곳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정수가 긴 한숨을 쉬더군요. 형님, 나도 요즘 잠이 안 온다고. 이쪽 부동산 자체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전원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도 안 팔린다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그날 밤 차를 몰고 현장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깜깜한 산속 국도를 달리는데 내 차 헤드라이트 말고는 아무 불빛이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 룸미러로 뒷좌석을 봤는데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사방이 칠흑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집 불빛도 없고 사람 하나 없는 이 산속에 내가 대체 뭘 짓고 있는 건가? 현장에 도착해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미완성 집들. 원룸만 한 조그만 상자 같은 건물이 6채 서 있었습니다. 나머지 6채는 터만 파놓은 상태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덜 끝난 지붕에서 방수포가 펄럭거렸습니다. 차창을 열었더니 찬바람에 풀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방수포 펄럭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2022년 봄, 집 6채가 겨우 완성됐습니다. 완성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3평짜리 원룸 수준이었거든요. 문 열고 들어가면 2발짝의 벽이 나왔습니다. 거실이라고 이름 붙이긴 했는데 소파 하나 놓으면 꽉 차는 공간. 침대 놓으면 방이 침대인 수준이었습니다. 마당만 넓었습니다. 집집마다 마당이 50평씩 됐으니까 겉보기에는 대감님 집 같았는데 정작 집 안에 들어가면 허탈할 정도로 좁았습니다. 마당하고 집의 비율이 안 맞았습니다. 마당에서 집을 바라보면 뭔가 이상했습니다. 넓은 마당 한가운데 조그만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분양 광고를 냈습니다. 부동산 서너 곳에 매물을 올리고 인터넷에도 올렸습니다. 동해 바다 조망, 배산임수 명당, 은퇴 후 기촌 생활에 딱 맞는 소형 전원주택. 사진도 찍었습니다.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각도로 최대한 예쁘게. 하늘이 파란 날 골라서 찍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정말 근사했거든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부동산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좀 불안해졌습니다. 핸드폰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혹시 부재중 전화가 있나?
혹시 문자가 왔나? 2달, 3달. 부재중 전화는 아들이 건 것 하나, 보험 설계사가 건 것 하나. 분양 관련 연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냐고.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전화 문의도 없다고. 인터넷에 사진 올린 것도 조회수가 거의 없다고. 왜요?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좀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말을 고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이 너무 작아요. 전원주택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넓은 거실에 마루 깔고 통유리 창문으로 바깥 경치 보면서 차 한잔 하는 거. 나무 데크에 의자 놓고 바비큐 하는 거. 그런 여유를 찾아서 시골에 오는 건데요. 근데 이 집은 들어가 보면 원룸이에요. 도시에서 혼자 사는 청년들 원룸보다 작아요. 이걸 누가 사요? 원룸도 아니고 컨테이너도 아니고. 가슴을 누군가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2년 건설 현장을 누빈 내가 집을 허접하게 지은 거라고?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장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감도 좀 그래요. 벽이 울퉁불퉁하고 문틈에서 바람 들어오고. 요즘 손님들 눈이 높거든요. 인터넷에서 예쁜 전원주택 사진 맨날 보니까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상태로는 가격을 반으로 내려도 어려울 것 같아요. 2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포항 근처잖아요. 지진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이 다 빠져요. 전원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아파트도 안 팔리는 판인데. 3번째 주먹이었습니다. 숨이 막히더군요. 현장에 가서 집을 다시 봤습니다. 사장님이 한 말을 떠올리면서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는 건설 현장 소장의 눈이 아니라 집을 사려는 사람의 눈으로 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진짜 좁더군요. 어른 2명이 서면 꽉 차는 거실.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는 방. 화장실은 몸을 돌리기도 빡빡했습니다. 여기서 부부가 같이 산다?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벽에 손을 대봤습니다. 울퉁불퉁했습니다. 페인트 칠이 고르지 않아서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고 창문 틈 사이로 바깥바람이 슝 하고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타일은 모서리가 들떠 있었고 마루바닥은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2년 현장 소장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사비를 아끼겠다고 자재를 싼 걸로 썼습니다. 인건비 줄이겠다고 혼자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겉에서 보면 집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누가 봐도 대충 지은 티가 났습니다. 32년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32년 동안 남의 건물은 제대로 지어놓고 정작 내 이름으로 짓는 집은 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이번 달 이자 냈어? 은행에서 문자 왔는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가 150만 원이었거든요. 퇴직금은 이미 다 들어갔고 적금도 깨진 상태. 남은 건 대출금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밀리기 시작하면 괜찮아. 이번 주에 낼게. 전화기 너머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900만 원. 한 달 생활비에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나머지 6채는 터만 파놓은 상태인데 추가 공사비가 최소 9천만 원은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분양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공사는 멈춰야 하고 3년이 막힌 겁니다.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뒤도 못 돌아가고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틀고 불도 안 켜고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리는 어둠 속에서 숫자만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3억 5천, 3억 5천, 3억 5천. 그 숫자가 자꾸 머리를 때렸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나머지 6채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터만 파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포크레인 임대업체한테 전화해서 장비 빼달라고 했습니다. 업체 사장이 잔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하더군요. 다음 달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못 보냈습니다. 완성된 6채는 텅 빈 채 산속에 서 있었습니다. 분양은 여전히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격을 낮춰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한 채당 4천만 원으로 내놨던 걸 3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500으로 또 낮췄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왔습니다. 2,000으로 낮췄습니다. 공사비 1,500 들인 집을 2,000에 파는 건 남는 돈이 500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팔리기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집을 보고 돌아서는 거예요. 인터넷 사진만 보고 관심 가지다가도 실물 보면 이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마당만 넓고 집은 컨테이너 같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지더군요.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는 집. 그건 집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물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돈을 내도 안 가져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정수도 상황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 쪽 땅도 처분이 안 된다고. 이 동네 자체가 부동산이 꽁꽁 얼어붙어서 뭘 내놔도 반응이 없다고.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만 오갔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누구를 탓해야 할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석 달째 밀렸다고. 이대로 가면 연체 처리, 돈을 못 내고 밀리는 상태가 된다고. 연체가 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최악의 경우 담보로 잡힌 자산이 남의 손에 넘어간다고. 은행 직원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설명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면서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매달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을 혼자 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아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뭔가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 말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 다 들어간 것, 적금 7천만 원 깬 것, 대출 1억 받은 것, 이자가 밀리고 있는 것, 집이 한 채도 안 팔리는 것, 공사가 중단된 것, 가격을 반으로 낮춰도 전화 한 통 없는 것.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더군요. 아내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더군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한 잔 따르는데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물이 컵 밖으로 흘렀습니다.
등을 보고 있는데 그 등이 떨리더군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벌인 일이니까. 내가 자신 있다고 큰 소리쳤으니까. 나 믿으라고 했으니까. 바다 보면서 막걸리 마시자고 했으니까. 아들한테도 말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오더군요.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습니다. 기침으로 위장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이 한참 듣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이자부터 막으세요. 제가 좀 보태 드릴겨? 32살 아들한테 돈을 받는 아비가 됐습니다. 이제 막 결혼 준비한다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빠듯할 텐데 아비 빚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전화 끊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양손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습니다. 움푹 꺼진 눈, 누렇게 뜬 얼굴, 깊어진 주름. 32년 현장을 누비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그 말이 입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거울 속 늙은 남자한테 2022년 겨울 현장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완성 주택단지 위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터만 파놓은 6군데에는 눈이 고여서 웅덩이가 됐고 완성된 6채 집 지붕에는 방수포가 눈 무게에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문짝 하나가 반쯤 열려서 바람에 덜커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제가 3억 5천을 쏟아부은 곳이 이렇게 되는구나. 눈 위에 제 발자국만 찍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겨울 바다는 회색이었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파랗고 아름답던 바다가 겨울에는 잿빛이더군요. 그 발자국을 보면서 돌아섰습니다. 3억 5천을 투자해서 2억 8천을 잃었습니다. 그게 제 32년 인생의 결산이었습니다. 2023년 봄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기보다는 쫓겨왔다는 게 맞을 겁니다. 산속 현장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분양될 가능성도 없고 추가 공사할 돈도 없고 남은 건 대출 이자뿐이었습니다. 아내랑 작은 빌라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전세금은 딸이 보태줬습니다. 28살 딸한테 전세금을 받는 아비. 딸이 봉투를 건네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더군요. 아빠, 이거 그냥 제가 모아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아프더군요. 아들한테 이자 돈 받고 딸한테 전세금 받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아비가 된 겁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자가 쌓이고 빚이 늘어나니까요. 62살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력서를 내봐야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 32년 경력이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경력이 너무 높으세요. 저희는 단순 인력이 필요한데 경력이 너무 높다는 말이 참 서글프더군요. 32년이 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경력이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현장 소장 출신이 쓸 데가 없더군요. 그렇다고 사무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 현장 밖에서 제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 수산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시장에 나갔습니다. 트럭에서 생선 상자를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스티로폼 상자에 얼음이랑 생선이 가득 들어 있는데 한 상자에 20kg가 넘었습니다. 그걸 트럭에서 내려서 좌판까지 나르는 겁니다. 첫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 시장에 도착하니까 이미 트럭이 대여섯 대 서 있었습니다. 어선에서 잡아온 생선이 스티로폼 상자에 담겨서 트럭 짐칸에 빼곡했습니다. 뚜껑을 열면 비린내가 확 올라왔습니다. 얼음물이 흘러서 바닥이 질퍽했고 고무장화를 신어도 발이 시렸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건설 현장에서도 무거운 거 많이 들었지만 이건 또 다른 무게였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상자를 안고 미끄러운 바닥을 걷는 게 생각보다 훨씬 고되더군요. 장갑을 꼈는데도 손이 고닫습니다. 영하의 새벽 공기에 생선 얼음물까지 더해지니까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더군요.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0, 40대였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상자 2개씩 번쩍 들어서 나르는데 저는 한 개도 버거웠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비교가 되더군요. 점심때 시장 구석 분식집에서 어묵국 한 그릇 시켜놓고 손을 어묵국 국물에 담갔습니다. 얼어붙은 손이 녹으면서 찌릿찌릿 감각이 돌아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6시간. 10만 원. 한 달 꼬박 나가면 250만 원 남짓. 거기서 이자 내고 생활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빚은 줄지 않고 몸만 달아가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온몸에서 비린내가 났습니다. 옷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고 샤워를 하는데 따뜻한 물이 어깨를 타고 흐를 때마다 온몸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더군요. 샤워실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선 상자가 보이고 눈을 뜨면 좁은 빌라 화장실이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하고 밥, 반찬 서너 가지. 많지 않지만 정갈하게 차려놓은 밥상. 아내가 맞은편에 앉아서 밥 먹는 저를 보더군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걱정이랑 미안함이랑 안타까움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떨려서 국이 좀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배 안 고파. 밥 좀 줄게. 아내가 그러더군요. 더 먹어. 새벽에 나가서 일하면서 밥을 이것밖에 안 먹으면 어떡해.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9시에 자려고 누웠는데 눈이 안 감기더군요. 눈을 감으면 그 산속에 서 있는 집들이 보였습니다. 텅 빈 집, 눈 덮인 지붕, 바람에 펄럭이는 방수포. 문짝이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데 금방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다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얼음물에 젖은 시멘트 바닥에서 고무장화가 미끄러진 겁니다. 상자를 놓치면서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생선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찬 바닥에 엉덩이가 닿는 순간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일어나실 수 있어요? 누군가 팔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진 생선을 주워 담으려는데 몸이 안 굽혀지더군요. 그날 집에 일찍 왔습니다.
아내한테는 오늘 물량이 적어서 일찍 끝났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리고 온몸이 결리고 62살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밤에 조용히 말하더군요. 당신 우리 이렇게라도 살아있으니까 됐어. 다시 하면 돼. 그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군요. 입술을 깨물어 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32년 현장에서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 62살의 아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등을 토닥거려 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등을 토닥토닥.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울고 나니까 좀 정리가 되더군요. 머릿속이 맑아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똑바로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건지, 언제 멈출 수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시장에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빈 노트에 펜으로 하나씩 적었습니다. 첫째, 집을 허접하게 지은 게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공사비 아끼겠다고 집을 원룸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3평짜리 상자 같은 집, 마당만 넓으면 되지 하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원주택하면 넓은 거실, 큰 창문, 나무 마루, 데크. 도시에서 못 누리던 여유를 찾으러 오는 건데 도시 원룸보다 못한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거기에 마감까지 엉망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벽, 바람 들어오는 창틈, 삐걱거리는 마루. 아무리 싸도 이런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32년 현장 소장이라는 경력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내가 다 안다는 자만심, 내가 지으면 잘 되겠지 하는 방심, 그게 눈을 가렸습니다. 집을 짓는 건 알아도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이 뭔지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둘째,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건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집이 팔리는 거니까요. 경북 동해안 소도시는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남은 건 어르신들 뿐이었거든요. 국도를 달려보면 차도 거의 안 다녔습니다. 가게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고 밤에 국도를 달리면 내 차 헤드라이트 말고는 아무 불빛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새 집을 지어서 누구한테 팔겠다는 건지 경치에 눈이 멀었습니다. 파란동의 바다, 소나무 숲, 배산 임수. 그 풍경이 너무 좋아서 현실을 못 본 겁니다.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손님 없는 식당을 차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셋째, 지진 위험을 간과했습니다. 포항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몇 년 전 큰 지진이 있었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부동산이 얼어붙은 상태였는데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마 그게 문제가 되겠나 싶었거든요. 지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동네 부동산은 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싸도 땅이 흔들리는 곳에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은요. 아파트는 그래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 조그만 전원주택은 지진 앞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왜 생각 못했는지. 넷째,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불안한 신호가 보였을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국도에 차가 안 다니는 거, 가게들이 문 닫는 거, 정수가 인구 줄었다고 말한 거. 다 경고였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근데 이미 땅값을 치른 상태에서 돌아서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미 들어간 돈을 그냥 날리는 거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버티면 분양이 될 것 같고, 그 심리가 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갔습니다. 처음에 1억만 날리고 멈췄으면 2억 8천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오는 게 용기인데 저한테는 그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혼자 결정하고 혼자 밀어붙였습니다. 아내한테 상의를 안 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말을 안 했습니다. 32년 현장 소장이 집 하나 못 짓겠냐는 자존심. 나 믿으라는 그 한마디로 다 틀어막았습니다. 전문가한테 시장 조사를 맡긴 적도 없고 부동산 사람한테 이 동네에 전원주택 수요가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분양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집 짓는 건 알아도 집 파는 건 몰랐으면서, 건설은 알아도 부동산은 몰랐으면서, 정리하고 나니까 한 가지가 보이더군요. 전부 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뭔가 해보겠다는 욕심, 내 이름으로 집을 짓겠다는 욕심, 공사비 아껴서 남는 돈 벌겠다는 욕심, 32년 경력이면 된다는 자만심, 그 욕심들이 켜켜이 쌓여서 2억 8천이라는 무게가 된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32년을 일했으면 한 가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 이건 건설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기초를 튼튼하게 놓아야 그 위에 뭘 올려도 버티는 겁니다. 제 사업은 기초부터 부실했습니다. 시장 조사 없이 경치만 보고 뛰어들었고, 비용 줄이겠다고 품질을 포기했고, 위험 신호를 무시했고,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초가 없었으니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32년 동안 남한테는 기초 튼튼히 하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면서 정작 제 인생에서는 기초를 안 놓았습니다. 그게 제일 부끄러운 점입니다. 지금 저는 63입니다. 수산시장 일은 허리가 더 나빠져서 넉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라고 하더군요.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새벽에 찬 바닥에서 20kg짜리 상자를 수백 개 나른 대가였습니다. 지금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쇼핑카트를 모아서 입구까지 밀고 오는 겁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월급이 180만 원입니다.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일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트 손잡이를 잡고 주차장을 걸을 때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날이면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동해 바다가 생각납니다. 그 산자락에서 봤던 파란 하늘하고 똑같거든요. 지금도 그 집들은 거기 있을 겁니다. 산속에 원룸만 한 상자 같은 집 6채가 텅 빈 채 서 있겠지요. 문짝이 바람에 덜커덕거리고 마당에는 풀이 허리까지 자랐을 겁니다. 터만 파놓은 나머지 6군데에는 빗물이 고여서 웅덩이가 됐겠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 게 1년 반 전인데 지금은 더 엉망이 됐을 겁니다. 어쩌면 풀이 집을 덮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3억 5천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 적금 7천, 대출 1억. 32년 동안 번 돈이 3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은 건 대출 원금하고 이자뿐입니다. 아들이 매달 조금씩 보태주고 딸이 명절 때마다 봉투를 쥐어주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아비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원망도 안 하고 탓도 안 합니다. 그냥 묵묵히 살림하고 마트 나가는 저한테 도시락 싸주고 퇴근하면 따뜻한 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그 묵묵함이 더 아프더군요. 차라리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한 번이라도 왜 이렇게 됐냐고
왜 상의도 안 하고 혼자 밀어붙였냐고 물어봐 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참고 삽니다. 그 참음이 칼보다 아프더군요.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은퇴하시고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특히 전원주택이나 부동산 개발 쪽으로 마음이 가시는 분들, 제가 2억 8천을 내고 배운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치에 속지 마십시오. 바다가 보이고 산이 좋고 공기가 맑고 그건 여행지로 좋은 거지 거기 집 지어서 판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경치가 집을 사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동네에 사람이 있는지 앞으로 사람이 올 건지 젊은 사람이 있는지 그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여행 가서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거기 살겠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둘째, 인구 추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부동산을 짓는 건 손님이 줄어드는 골목에 가게 여는 거랑 똑같습니다. 면사무소나 군청에 가면 인구 통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년치만 봐도 답이 보입니다. 인구가 줄면 집값도 내려갑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곳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셋째, 품질을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싸게 짓겠다고 자재를 낮추고 마감을 대충 하면 그 집은 팔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은 정확합니다. 문 열고 들어갔을 때 5초 안에 느낌이 옵니다. 여기 살고 싶다 혹은 여기 아니다. 그 5초를 결정하는 게 품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지어도 집이 허접하면 누구도 지갑을 안 엽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에 예쁜 집 사진이 넘쳐나니까 비교 대상이 많거든요. 넷째, 불안한 신호가 보이면 멈추십시오.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계속 밀어붙이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저도 처음에 신호를 봤습니다. 국도에 차가 안 다니는 거, 가게들이 문 닫는 거, 인구가 줄고 있다는 말. 근데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1억 날리고 멈출 걸 2억 8천까지 끌고 갔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오는 게 용기입니다. 더 큰 손해를 막는 게 용기입니다. 다섯째,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가족한테 상의하십시오.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부동산 사람한테 분양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세무사한테 수지 계산을 맡기십시오. 내가 다 안다는 자만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32년 경력이 있어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집 짓는 거랑 집 파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만드는 것과 파는 것은 다릅니다. 여섯째, 퇴직금은 지키십시오. 퇴직금은 30년 넘게 일해서 받은 돈입니다. 그 돈이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걸 한 번에 사업에 넣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 병원비, 비상금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됐을 때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다시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이 은퇴 후 창업하겠다고 하시면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반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같이 앉아서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 지역 인구는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비슷한 사업 해본 사람은 어떤지, 최악의 경우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때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 한번 같이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2억 8천짜리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도 마트 주차장에 나갑니다. 카트를 밀면서 주차장을 걷습니다. 비 오는 날은 우비를 입고 추운 날은 패딩을 겹쳐 입고 손잡이가 차갑습니다.
근데 생선 상자보다는 낫습니다. 카트를 열댓 개 모아서 한 줄로 밀고 가는데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덜커덩 덜커덩 울립니다. 그 소리가 가끔 그 산속 방수포 펄럭이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 마트에 장 보러 오시는 어르신들을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나란히 카트를 밀면서 이것저것 담는 모습. 그게 제가 아내한테 약속했던 모습이거든요. 전원주택 앞마당에서 텃밭 가꾸고 마루에 앉아서 바다 보면서 늙어가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랬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됐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곁에 있습니다. 건강은 좀 상했지만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카트를 밀 힘은 있습니다. 그거면 된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집이 부실하면 사람은 안 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그냥 산속에 버려진 상자가 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지듯 준비 없이 뛰어든 사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부디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은퇴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작은 가게를 하나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계획이든 댓글로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서로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시면 그 이야기도 꼭 들려주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